안녕하십니까.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지역에서는 대선판이 열리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시도민들의 반응이 엇갈리는데 이 밖에 다양한 시사 이슈를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오는 6월 3일 대선을 치르기로 하고 지금 현재 이제 대선전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이 앞서서 대선 이야기 앞서서 먼저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한민국 역사상 불행하게도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인용이 되어서 파면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대단히 아쉽고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영 교수님,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가장 근 있는 헌법학자이시죠. 허영 교수님의 어떤 표현에 따르더라도 몇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추의 동일성이 사라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검찰에서도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 공소장을 제출을 하는데 공소장의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살인죄로 공소장을 처음에 제출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뭐 폭행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가장 핵심은 민당을 비롯해서 국회 소추인단에서는 형법상의 내란이라는 의미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파면 청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전체 소추 사위의 한 80% 이상 되는 형법상의 내란 문제를 빼버렸습니다. 네. 이런 것은 명백히 소추의 동일성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많은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헌정문란 행위를 판단하는데 국회를 과연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 구금하려고 했느냐, 이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에서 헌법재판소에 나왔던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좀 정언이 엇갈렸습니다. 예를 들면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은 뭐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끌어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밑에 바로 실행을 했던 김현태 지금 특임 사령관 등은 그런 어떤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정을 했습니다. 또 홍장은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 그런 어떤 메모가 나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메모가 완전히 거짓이고 4번이나 바뀐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점들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2020년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피고인 혹은 피청구인이 부정을 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이런 그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법을 지금 현재 위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이 결국 파면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한 문제하고 또 중대성 문제인데 중대성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느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기본을 훼손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느냐 이런 어떤 추상적인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의 기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고 또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잣대로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고 단정을 지어서 이렇게 파면까지 이르느냐 이런 어떤 문제를 생각한다면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고 앞으로도 두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사법적인 판단으로 끌어내리는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서 두 번째인데 두고 이 좌파 진영에서 우파 출신의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헌법재판이 좀 악용될 소지가 좀 있을 것으로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 이런 조사가 표로 연결됐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긴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탄핵 심판론, 정권 교체론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예. 일단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에 있어서는 어떤 정권이든지 어떤 시대든지 정권 교체 여론이 뭐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 차이가 좀 얼마냐 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만은 결국은 뭐 바꿔보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선과 같은 큰 정치의 해마다 뭐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떤 정치적인 슬로건이기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의 어떤 여론이 정권 연장보다 항상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또 정권이 바뀌느냐, 그것은 또 뭐 연결이 반드시 안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정권 교체가 58.7%지만 민주당 지지율이라든지 특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정권 교체보다는 훨씬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만큼 정권 교체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과연 민주당으로 교체를 하느냐, 특히 이재명 대표로 교체를 하느냐가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이런 어떤 정권 교체의 이런 여론을 최대한 좀 축소를 하고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라든지 또 어떤 말이라든지 도덕적 이슈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권 교체만이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이끌어가는 어떤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어설픈 정권 교체 내지는 이재명으로의 정권 교체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 부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왜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아야 되는 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실감나게 좀 설득할 필요성이 많다고 봅니다. 결국 또 이재명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또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논리보다 꼭 국민이 잡아야 되는 뭐 정책 비전 이런 걸 좀 제시하는 게 좀 그게 좀 없다 이런 게 좀 아쉽기도 한데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안 된다는 것은 필수 조건이고 또 그것만으로 의존해서는 결코 정권을 잡을 수가 없고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필요 조건과 아울러서 충분 조건이 필요한데 그 충분 조건이라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되느냐,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국민의힘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지금 앞서고 있고 국민의힘 주자들이 아무래도 다수이니까 이게 꼭 1대1 막상 이렇게 1대1이나 3자 대결 갔을 때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를 위주로 좀 해보죠. 국민의힘 대선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이 당초에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1인 뭐 독주 체제니까 크게 흥행이 되지 않고 국민의힘이 아주 흥행할 것이다. 이 흥행을 바탕으로 해서 뭐 역전까지 가보자 이런 이야기가 분위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예상과 달리 지금 초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덕수 국무총리 차출론 그리고 그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받던 오세훈 시장과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한덕수 총리 그 차출론 뭐 심지어 꽃가마론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경선에 뛰는 분들 사이에서는 주목받아야 되는 게 우리인데 한 총리가 지금 주목받고 있다. 뭐 이런 뭐 푸념도 나옵니다. 이거 한 총리 과연 뭐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지금은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충분하다. 물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대선의 디귿자로 꺼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게 한 총리는 지금까지 평생을 공직자로서 살아왔습니다. 저도 네. 공직자 출신이지만 공직자가 정치에 그것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치판인 대선에 네. 뛰어들 어떤 결심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대선에 뛰어드는 순간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까발려지고 비판을 받을 염려라든지 또 이길지 뭐 질지 모르는 선거에 또 뭐 본인의 어떤 뭐 돈도 많이 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선 출마에 대해서 뭐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최근에 대선 출마의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했느냐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이제 권유를 하고 있어서 고민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다는 자체가 결국은 한덕수 권한 대행 측으로부터 언론에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 소스가 없으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한덕수 권한 대행 측에서 국민의 어떤 반응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한덕수 권한 대행 카드가 최근에 좀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경선에서 뛰고 있는 경선 주자들에게는 김문수, 홍준표 또 한동훈, 뭐 나경원, 뭐 등등 이런 주자들에게는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관심의 좀 주목도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설사 경선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또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크게 보면 그만큼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 내지는 후보 결정되는 과정이 그만큼 어떤 극적인 효과로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많아서 끝까지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까지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금 상대적으로 민주당하고 비교되면 더 극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뭐 어대명이고 뭐 속된 말로 그 김 빠진 어떤 사이다로 사실은 뭐 누가 뭐 보든지 간에 사실은 이재명으로 거의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완전히 이제 극적으로 지금 대비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뭐 중간중간 과정을 떠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관심을 받고 컨벤션 효과를 얻어서 지지율이 상승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한덕수 총리가 포함된 첫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48.8%, 김문수 10.9%, 한덕수 8.6%. 한덕수 총리가 그 여권 국민의힘 주자 중에서 첫 여론조사에서 바로 김문수 전 장관을 바로 뒤이어서 3위를 기록했어요. 이게 정말 뭐 이게 오히려 더 새로운 뭐 발판의 힘을 추동력이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예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국 그 대선 여론조사 그것도 뭐 사람을 객관식으로 딱 주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이렇게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1% 이상 나오기가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 1% 정도 나오려면 전국 어딜 가더라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봐야 됩니다. 그만큼 전국 여론조사 1%라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갤럽 여론조사에서 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며칠 사이에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8.6%가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카드가 어떻게 결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카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상황이 됐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차기 필요한 어떤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 지금 트럼프발 전 세계 글로벌 관세 전쟁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전체 경제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어떤 관세 전쟁에서 우리 국익을 찾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누가 뭐래도 한덕수 권한 대행은 이 분야의 자타공이 최고였던 전문가입니다. 한미 FTA를 할 때는 2007, 8년도에 통상본부장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 등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식견도 있고 또 미국과의 어떤
네트워크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최초로 본인이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를 한 것은 물론 지금까지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과 통화를 못했기 때문에 뭐 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덕수이기 때문에 저는 또 한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한덕수라는 존재가 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존재라는 게 간접적으로 이제 저는 입증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든 어떤 사항들이 우리 국민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이런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 중도층 지지세가 좀 높았던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사실 뭐 당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뭐 이대로는 안 된다.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 이 고쳐 쓰기 어렵다는 식의 그 뉘앙스까지 풍기기도 했는데 이런 분들의 그 중도 사태가 과연 이게 흥행에 도움이 될 것인가? 또 하나는 또 이분들의 그 지지세가 그러면 어디 쪽으로 흡수될 것인가? 이게 또 재밌는 중요한 관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과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그 불출마는 대단히 좀 아쉽죠. 사실은 이제 이런 경선 국면에서는 당 내에서 좀 더 다양한 분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극적인 효과를 이제 얻어야 좀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향유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세훈 시장과 지금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이 100% 그 경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있다는 이유로 좀 반발해서 불출마 선언했는데 그러면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다면 사실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당의 후보가 왜곡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오히려 당헌을 뺀 그러니까 1차 경선에서 당헌을 뺀 100% 여론조사야말로 일반 어떤 국민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흥행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인데 이런 어떤 면보다는 역선택의 이유를 통해서 불출마 선언한 것은 조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데 상당히 의외인 것은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최소한 1차 경선 4명 안에 들어갈 거고 빅4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고 심지어 토요일 날 오전에 불출마 선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캠프 내 핵심 참모들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상당히 의외인데 결국은 이런 어떤 그 분들의 지지 세력이 누구한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쉽게 단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뭐 혹자들은 이분들이 좀 탄핵에 대해서 뭐 찬성 혹은 좀 중도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동훈이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한테 갈 것이다 이렇게 뭐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한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요소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 개인하고 어떤 지속관계도 있을 수 있고 가치관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탄핵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선에서 누가 이재명 후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비슷하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당원 내지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들 가장 크게 고민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이 두 분의 지지자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다. 저는 생각할 때 좀 골고루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죠. 윤석열 대통령. 이번 대선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과연 윤심이 작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출마자 가운데 뭐 이철우 도지사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과 만났다. 그리고 덕담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뭐 밝히기도 했는데 윤심이 과연 작용할까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대통령직에서는 물러났습니다만 앞으로도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경선 국면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분들의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두 분 말고도 사실은 관계가 다들 좋습니다. 예를 들면 김문수 장관만 하더라도 뭐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끝까지 사과하라는 서영교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했지만 뭐 사과를 하지 않고 꼿꼿이 버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김문수 장관의 어떤 지지율로 이제 이끌어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김문수 장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잠재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다른 후보들도 사실은 약간씩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관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인에 대한 어떤 지지 표명이라든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저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지금 형사 재판도 지금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지금 형사 재판에도 지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의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때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그런 것을 할 그런 어떤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 단계로 마지막으로 그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네.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도지사가 동반 출마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그 시장 도지사가 한꺼번에 이렇게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뭐 지역 현안 차질, 뭐 행정 공백 이런 뭐 우려도 많고 부정적 반응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도지사가 없으면 아무래도 좀 행정에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뭐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시장 사퇴를 하면서 뭐 사과도 하셨고 또 이철우 또 지사 같은 경우도 산불이 났는데 또 할 수 있냐 이런 또 비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또 이철우 지사도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열심히 또 뛰는 가운데서 산불이 이미 끝났고 오히려 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우리 대구 경북권에 좀 더 많은 어떤 정치적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오히려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어떤 여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철우 지사처럼 어떤 당의 어떤 흥행, 특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려는 그런 자세를 저는 국민들이 오히려 더 좋게 또 평가한다고도 봅니다. 네. 앞으로 이런 어떤 시도지사의 어떤 공백, 특히 이제 조금 심각한 게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지금 불출마를 해서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조기 대선이 있으면은 자치단체장 보궐선거도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선관위에서 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1년 이상 동안 이제 행정부시장 그 직무 대행 체제가 네. 되기 때문에 대구시는 좀 더 시장의 공백이 좀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남은 시청의 공무원들이 좀 일치 단결해서 이런 시장 공백을 좀 그 최소화할 필요성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런 대구시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부재 중인 상태인 만큼 더욱더 많은 어떤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 전국에 산불 재난까지 겹치면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 사이에선 올해는 봄을 잃어버렸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도 시작돼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 조속히 국정이 안정되고 무너진 서민 일상 회복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전심 전력을 기울이길 바라면서 이번 주간 시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